바로 이어서는 한국 뉴스룸의 코로나19 스트레스와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한 김민성 구글 뉴스랩 티칭 펠로우님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김민성 부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고요. 2015년부터 6년 동안 국내 언론사 최초의 뉴스 실험실 모델인 뉴스래빗을 통해서 뉴스 R&D 전략을 실제 뉴스룸에서 실행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구글 뉴스랩 아시아 태평양 소속 티칭 펠로우로서 디지털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치와 방법론 및 창의성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흥미로운 주제네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구글 뉴스랩에서 대한민국 티칭 펠로우를 맡고 있는 김민성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다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언론인의 코로나19 스트레스 및 디지털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 처음 발표해 주신 호주 다트센터 아이팩 창립자이신 파운더이신 캣 맥마운 박사님이 보여주신 자료안에서도 아마 보시면 많은 영감들을 얻으셨을 것이고, 또 앞선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연구원님의 트라우마 관련된 발표에서도 아마 내용들이 연결돼 있다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영역 역시 스트레스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아주 오랫동안 혹은 얼마나 더 함께 가야 할지 모른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장기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면에서 여러분들도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 언론인의 코로나19 스트레스를 연구하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제가 3일째 이 행사장에 지금 오고 있거든요. 3일째 행사장에 오면서 왜 오늘 또 가고 있을까? 이런 스트레스는 뭐지? 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저 역시. 근데 그런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연구들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 행사장에 와서 많은 분들을 뵙고 뭔가를 하려는 건 그 스트레스 이면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무언가. 제가 지금 발표 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도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의 친구처럼 항상 존재하는 것이지만, 스트레스가 대단히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과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니, 버튼이 안 먹는. 네. 아무튼 스트레스 관련된 이 연구는 지금 코로나19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게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시는 중국분이 확진이 되면서 그때는 몰랐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렇게 몇 년씩 갈 일이겠어? 이렇게 막 하다가 말겠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하지만 2월, 3월 가면서 그 숫자가 너무나 폭증하고, 그리고 2020년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을 하죠.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유행이 된다. 아마 작년 3월로 돌아가서도 팬데믹이 왔구나 했지만 저희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올해 안에는 다시 해외여행 가지 않겠어? 우리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송년회 2020년 연말에는 그래도 다시 송년회 하겠지. 하지만 그러지 못한 1년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언론계로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리는 지난 2년에 가까운 팬데믹 이후로 따지면 약 1년 7개월간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로 따지면 거의 22개월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 이전에 별로 해본 적이 없는 대단히 낯선 존재와 동거하며 지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지 한번 이 지금 저널리즘 이 주간 이걸 보시는 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재택근무를 하셨을 거고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타인과 동료와 가족들, 친구들과 이격되는 삶이었었어요. 즉 우리가 있어야 할 어떤 곳, 장소와 떨어지는 경험들을 1년 10개월 동안 한 겁니다. 이게 언론인이라는 기자라는 저널리스트라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100배, 만배의 낯섦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널리스트들은 사명이 현장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어떠한 우리 사회에 되게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는 무언가들을 발견해서 게이트키퍼로 문지기로서 시민과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하는 분들인데 그분들도 지난 1년 10개월 동안 대면 취재 활동 혹은 현장 취재 활동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널리스트의 사명이 현장에 있어야 되는, 현장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진실을 발견하고 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강력한 근거들과 팩트들을 발견해내서 우리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이끌어내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저널리스트, 즉 언론인들이 받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의 스트레스는 아마 일반 시민들도 그러셨겠지만 정말 가공할 만한 어떤 위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기조차도 정말 죄송한 시기죠. 이 시기가. 코로나 1년의 기록 이게 나올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역시 그랬어요. 올 초만 하더라도 2021년 3월쯤에 아유 이러다가 이제 좀 잠잠해지지 않겠어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웬걸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증가했고 점점 기록을 깨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가 나왔지만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나왔지만 정부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 일상이 과거로 회복할 수 있을까? 캣 맥만 박사님이 레질리언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쓰고 계시지만 우리의 일상이 과거로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 1년 반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었고 뉴스를 읽었고 아마 이런 기사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했던 2021년 2월 21일자였죠. 보시면 뉴욕타임즈 일면에 시커먼 점들이 수두룩하게 찍혀있고 저 점은 정확하게 49만 7,380개입니다. 49만 7,380개는 한 명의 생명이에요. 2020년 2월 29일부터 2021년 2월 20일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미국 내 사망자 50만 명을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저 때만 해도 피크겠지, 사그라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3차 웨이브, 4차 웨이브를 맞았고 다시 8개월이 흘러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던 2021년 10월 24일까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4,530만 명이 되었고요. 사망자는 73만 6천 명으로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새에 미국에서는 약 24만 명이 더 목숨을 잃은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4,300만 명이 현재까지 10월 24일까지 확진자고 사망자는 494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확진자는 누적 35만 명이고 한국에서도 2,766분이 안타까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걸 다시 저널리즘계로, 언론계로 가지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 취재 제약과 대면 취재 제약들도 있었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또 다른 많은 챌린지,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디지털 전환을 대단히 가속화하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즉 언론계에 코로나19 사태가
예를 들면 대면 취재 위축이나 혹은 현장성의 위축,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약화가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조사 자료는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뭐 이런 보고서들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매해 초마다 저널리즘 미디어 그리고 테크놀로지 트렌드 예측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보고서를 발간을 하는데 이 보고서에서 올 초에 물었어요. 전 세계 234곳의 유명한 미디어들의 C레벨들, 리더들에게 물은 겁니다. 당신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당신네 회사의 디지털 전략에 영향을 미쳤나요? 네, 76%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시대는 우리 언론계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이 이제 디지털로 빨리 가야 된다. 우리 이제 디지털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우리 디지털 아니면 정말 생존하지 못할 수도 있는 끊임없는 워닝 정도가 아니라 정말 바이탈 사인 같은 신호를 주고 있었던 거야. 이 문제가 왜 발생했냐면,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라고 이제 여기서 단서가 나옵니다. 당신 생각하기에 234곳의 미디어 리더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올해 뭘 해야 돼? 어떤 아이디어가 최고인 거야? 1위가 뭐였냐면 독자의 분석 데이터와 인사이트, 이질적인 팀 간의 협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뭐가 많이 나왔냐면 리더십, 우리 사장님이 조금 더 잘하셔야 되는데, 혹은 우리 팀장 부장들이 좀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같은 거였다라고 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독자 분석 데이터와 인사이트는 아시겠지만 구독 모델, 그리고 우리 독자를 분석하는 리더 애널리시스 시스템과 반드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저 두 개를 해야 되고, 독자 간의 이질적인 팀 간의 협업이란 단어도 훨씬 더 강력한 디지털 버티컬 미디어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절박함 같은 게 묻어 있는 거죠. 저걸 이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살아남기 힘들 거야. 왜? 디스플레이 광고와 네이티브 광고보다 이제 디지털 구독 계획이 더 중요해질 거거든.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과 네이티브 광고 시장이 사그라들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장표가 등장을 합니다. 빨간색이 2021년, 초록색이 2019년이라서 빨간색이 앞에 있으면 그만큼 감소했다는 뜻이고, 빨간색이 뒤에 있으면 증가해 간다는 뜻인데, 보시는 것처럼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빨간색이 앞에 있는 게 증가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보시면 디지털 애드버타이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도 우리가 막 이렇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배너 광고처럼 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애드라고 불리는 어떤 컨텐츠 중심의 어떤 광고성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어요. 80일, 66, 67, 60일. 다른 것들도 보시면 증가하는 영향들이 거의 없어요. 다만 팬데믹 이후에 보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서브스크립션인데, 저 증가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전통적인 수익 모델이 무너지고 있는 속도와 규모에 비해서는 새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 영역에서의 구독 모델들도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디지털 영역에서 더 빨리 독자를 이해하고 다른 팀감들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서 독자의 니즈와 독자가 원하는 걸 맞출 수 있는 디지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코로나 이 시기가 장기화될 때 우리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 주변에 허위 정보들도 정말 많이 퍼져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구글 뉴스랩도 백신 허위 정보 대응 공개기금을 올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눠드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류의 비판 기사들도 참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19 보도가 참 자극적이다. 뭐 예를 들면 뚫렸다, 패닉, 감염병 보도 준칙에도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이 미디어에 등장하고, 이런 표현들이 시민과 독자들, 시민사회의 어떤 공포 혹은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다. 같은 류의 기사들이 정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 준칙이 없어서 저런 어떤 문제성이 있는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나왔느냐는 아닙니다. 한국기자협회에 들어가 보시면 정말 빼곡할 정도로 많은 기자들이 지켜야 할, 저널리스트가 지켜야 할 감염병 보도 준칙들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써 있어요. 다양하게 기본 원칙 전문부터
그리고 7번에 가보면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들로 어떤 이런 공포 대혼란 같은 거 쓰지 마라, 자극적인 수식어 쓰지 마라, 오인이 우려되는 감염병과 뭐 비교하지 마라 등등 자세한 예들까지 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네. 저희 주변에는 언론인들과 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은 차고 넘칩니다. 기자들 당신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꼭 이렇게 지켜야 돼. 알았지? 당신들 이거 안 지키면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저널리스트들을 지켜주는 가이드라인은 어디 있을까요? 특히 이런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는 이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대미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당연한 현장, 당연한 대면 관계, 대인 관계가 모두 멀어지는 게 우리의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야 할 저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그리고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정말 많았지만 사람인 저널리스트에 대한 관심, 이게 오늘 세션들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트라우마도 마찬가지고요. 맥마은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역시 저널리스트도 사람이다, 언론인이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관심을 보여야 될까? 그래서 언론인의 스트레스와 코로나 회복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글 뉴스랩이 속해 있는 구글 뉴스 이니셔티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올 초에 이런 코로나 장기화에 지쳐가고 있는 언론인들을 돕자 해서 같이 공동 협력을 하기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행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규정해야 될 것도 많았고 스트레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도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혹시 감염병 보도 준칙에 저널리스트들이 지켜야 될 일 말고 우리가 저널리스트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을까? 쭉쭉쭉쭉 보다 보니 권고사항처럼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염병 발생 시에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혹은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TF를 구성해서 공동 취재단을 해서 안전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사이즈에 대한 언론인들이 모여있는 여러 뉴스룸의 사이즈에서 어떤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는 권고로 나와 있지만 역시 언론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았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언론 보도들이 있을까? 여기에서 조금 더 많은 단서들이 있었어요.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네, 대단히 읽으면서 참 뭉클한 얘기죠.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건 마치 본능적으로 기자라는 언론인이라는 소명에서 당연히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언론에 코로나라는 재난이 닥쳤지만 수도권 밖에 있는 정말 많은 중소규모의 영세한 언론사들도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다른 차원의 고통들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런 일상화된 거리두기, 이런 취재에 기자들조차도 그냥 이렇게 재택근무가 편하고 그냥 집에서 검색해서 기사 쓰고 이렇게 적응될까 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 와중에 젊은 기자들의 이직은 어떻게 보면 이젠 더 이상 기사거리도 아닌 일상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케이트 맥마은 박사님이 속해 있는 다트센터와 함께 저희 구글 뉴스랩이 올 1월에 이 트라우마 회복 이 관련한 세미나를 열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단서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만타 페레라라는 스리랑카에서 일하시는 기자께서 저널리즘 온라인 트라우마를 연구하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팬데믹이라는 게 당신의 디지털 업무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어? 물었더니 80%가 온라인에서 메인 소스를 찾고 있다 라고 이미 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 사람들의 10명 중에 77명 70%는 이미 하루에 5시간 이상을 나는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답을 했고, 락다운이 걸렸을 때, 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4단계에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가 됐을 때는 하루에 5시간 이상을 온라인에만 붙어서 일한다는 기자가 10명 중에 9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까 박아람 박사님이나 케이트 맥만 박사님이 말씀하신 온라인 트라우마를 갖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허위 정보 뉴스라든가 이런 되게 가려지지 않는 뉴스에 끊임없이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 세이프티, 개인적인 안전이나 정신건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개인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PPT는 그 케이트 맥만 박사님이 예전에 하신 장표에서 제가 되게 좋아해서 하나 빌려온 장표인데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다른 일인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 이런 비커 같은 데에 예를 들면 마감 시간에 대한 스트레스, 아픈 아이가 있다거나 혹은 내가 이혼을 했다거나 혹은 내가 직업을 이직하거나 옮겨야 된다거나 하는 스트레스가 찰랑찰랑 있을 때 사회적인 어떤 사건들, 개인적인 사건들이 거기에 펑펑 터지면 그거 자체가 문제로 폭발해버리는, 즉 기본적인 스트레스 자체가 대단히 찰랑찰랑하게 차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케이스들, 문제가 될 만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얼마든지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게 얼마든지 개인의 삶을 휘청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일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연결되어 있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 구글 뉴스랩과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같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이 내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서 케이스를 모아보고 싶었고, 이 12부를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에 대단히 큰 영향을 받는 언론인들이 과연 누구일까? 물론 모두가 영향을 받지만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저희가 2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언론인 중에서 코로나19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분들을 저희가 찾고 또 섭외를 해서 설득을 해서 모셔왔었어야 됐어요. 저희는 이 6개의 직군을 이렇게 규정해 보았습니다. 정말 사회불력들, 사건 사고 터지면 현장 가야 되는 사람들,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태풍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공간에 반드시 가 있어야 되는 현장 필수 인력들, 정치부 기자들 마찬가지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을 수십 명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따라다니고 있을 겁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내밀한 영역이지만 코로나19에 실제 확진된 기자들,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 계신 분들, 스포츠 현장에서 파견되시는 분들, 또 올해는 대단히 스포츠 빅 이벤트인 도쿄올림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폐된 공간,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온라인 기사 쓰시는 분들, 항상 취재 안 나가고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인력들, 그리고 사진, 영상 하는 현장에서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고 장비를 항상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혹시 내가 쓰는 이 장비에 오늘 바이러스가 묻어온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귀가해야 되는 사람들을 12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일단 이거부터 물었어요. 언론인으로 근무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냐?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원래 그러시냐라고 일단 물어봤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기자들은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오늘 내가 어디 총을 맞아서, 총 맞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사건이 발생해서 어디 가야 되든 원래 스트레스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일주일에도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빈번하게 이렇게 겪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싶었죠.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전 이후로 비교해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냐? 라고 했을 때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일주일에 얼마나 겪는지를 봤을 때 가끔 있다라는 이 영역이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 코로나 스트레스는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원래 나는 스트레스가 대단히 많은 직업인 기자를 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스트레스 정도가 어떻습니까? 물어봤고 요인은 3가지였어요.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특이한 건 뭐냐면
두 번째에 보시면 뭐가 제일 높냐면 내가 코로나19에 걸려서 주변 사람들에게 폐가 될까 봐 걱정된다가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걸려서 아플까 걱정된다 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걸려서 폐가 될까가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고 내가 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봤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한 어려움이 있냐? 되게 많은 분들이 없다고 답했어요. 아, 우리는 기자니까 당연히 해야죠. 같은 사명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힘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지만 나는 단절된다는 느낌에 빠져 있을 수 없어. 나는 뭐라도 해야 돼. 같은 압박감들을 항상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 물품을 지원받은 적이 있다라고 물었을 때는 대단히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오고 또 뭐 안전교육도 받은 바가 있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뒤로 넘어가서 조직 업무와 관련된 내밀하게 다시 여쭤보면 법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 다만 이걸 뭘로 버티고 있느냐라고 보면 내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소속감, 내가 오늘 당장 어렵고 내가 많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소속감과 동료애 같은 것들을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 관련해서 교육을 받은 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고 답하고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걸 느꼈을 때 조직 내부에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대부분의 분들이 없다고 답했어요. 물론 이거는 양쪽으로 조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작은 경향성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모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스트레스라는 게 실제 존재하고 있고 그 코로나 스트레스라는 것들을 기자들이 예를 들면 동료와의 어떤 유대감과 연대감으로 많이 이겨내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코로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려서 혹시 내 옆사람, 내 동료들과 내 취재원들에게 피해를 미칠까 봐 오히려 그걸 더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 인터뷰가 대단히 양이 많았습니다. A4 용지 120장 분량의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다 아는 얘기인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일지 여기에서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키워드들을 뽑아냈습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한 특정 키워드. 첫 번째는 매뉴얼의 부재입니다. 끊임없이 지적되지만 코로나19와 관련된 회사의 매뉴얼이 대단히 부재하다. 여기에 그 키워드들이 등장하는데요. 뭐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같은 게 전혀 없다. 공지 정도 한다. 우리 회사 확진자 나온 걸 찌라시 보고 알았다. 네. 업무 매뉴얼이나 행동 강령 이런 게 없다. 지금도 코로나에 걸리면 우왕좌왕하고 대처하는 것도 체계가 없는 부분이 많다. 내가 아프다는 걸 알리기 어렵다. 심지어 백신 주간을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아마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절대 1호 감염 기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두려움. 하지만 다들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여기도 다시 등장하죠. 다만 내가 걸려서 내가 아픈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될까 두렵다. 라는 내용.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려도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신뢰가 있다고 하면 난 더 좋을 것 같다. 같은 얘기들이 대단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매뉴얼의 부재. 즉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기자 개개인이 방역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회사에 안 들어가고 그리고 현장을 가더라도 알아서 마스크 사서 쓰고 알아서 손 씻고 하는 와중에서 이 과정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무기력이라는 단어가 또 다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원래 엄청 많다.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술 먹으면서 풀 수도 없고 무기력한 양상으로 계속 그런다.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원래 이렇게 현장 취재 가시는 분들이 원래 백신 공고가 12주 간격이었는데 갑자기 5주 간격으로 맞으라고 해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실험지냐?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계셨어요. 즉 현장 취재 기준도 매번 달라지고 뭐 제안을 했다가 풀었다가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대단히 무기력해지는 양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취재 경쟁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정치부가 유난히 경쟁적인데 굉장히 열정이 많다. 코로나 취재 환경 속에서도 제약이 있는데도 경쟁을 해야 된다. 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계속 스트레스다. 국회 복도에 오늘도 20-30명의 기자들이 다닥다닥 모여서 백브리핑을 듣고 있고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오늘 기사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면을 막고 오늘 리포트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일단 오늘 하던 대로 기사부터 막고 보자. 이런 관행들. 현장 취재를 할 수 없는 비대면 환경이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지? 누구 워딩만 검색해서 혹은 현장에서 누구 워딩만 따라 적으려고 내가 기자가 된 게 아닌데 난 뭘 취재하려 했었지? 라는 대단히 근원적인 고민들. 아까 지적드렸듯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늘면서 대면 취재가 안 되면서 디지털 온라인 업무가 함께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기사 빨리 쓰자가 당연해졌다. 외신보도 가십거리라도 자극적 기사를 빨리 써서 트래픽 올리라는 트래픽 압박이 대단히 크다. 코로나 이전보다 이런 트래픽 압박이 심해졌다. 온라인 업무로 많이 전환되면서 악플에 시달리고 있는 스트레스들. 그리고 신문 기자들도 온라인 부담이 늘어서 재택근무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야, 너 재택근무하지? 이거 보도자료 좀 처리해줘. 온라인 기사 좀 써줘.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성원 내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생이나 상대적으로 직위와 직급상에서 하위에 있는 분들이 디지털 쪽 차별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규직 근무자가 백신 접종을 한 내려는 당연히 오후 근무 빠지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인력상 계약 연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눈치가 보인다. 연차별, 연령별로도 뉴스룸 내에서 민감도가 다르다. 부장급들은 안에서 마스크 안 쓰고 일한다. 하지만 같은 층에 있는 온라인 부서 젊은 기자들, 인턴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다. 디지털 스튜디오가 환기가 되지 않는다. 특히 지하에 있는 부서들은 진짜 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등장하죠. 조직 내 대화가 대단히 부재하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이제부터라도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인 것 같다. 늘 바쁘고 교육받을 시간이 없어서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해도 사실 내가 또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윗분들이 더 현장을 이해해주고 공감할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필연적으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널리즘이 코로나 장기화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질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코로나19로 저널리즘의 질이 저하됐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거 너무 탐난다 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참 많이 없어졌다. 이제는 자극적인 해외 토픽 기사들을 전통 취재 부서에서도 쓰고 있다. 소속감이 결국 다시 저널리즘 질적 하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 수습 기자들도 동기들끼리 밥 먹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식상하게 원래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얘기인가요? 솔직히 저는 많은 얘기를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게 저는 공통적인 복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 7가지의 현실인식, 코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매뉴얼의 부재, 무기력의 호소, 그 와중에 여전한 취재 경쟁, 트래픽 위주의 디지털 온라인 업무의 가중, 뉴스룸 구성원 내에 보이지 않는 차별, 여전한 조직 내 대화 부재, 그리고 저널리즘의 질적 하락. 이것들은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인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는 실제 언론인들이 코로나에서 이런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나. 전문가분들이 이 논의를 저희가 계속 진행할 겁니다. 하고 있을 거고 저희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결과물을 공개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떻게 취재를 해야 되느냐 같은 접근 방법론의 가이드라인들은 존재합니다. 세계 언론인 보호위원회 CPJ에도 코로나19 취재 가이드라인 한국어가 올라와 있고 이 번역 작업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가시면 예를 들면 사전에는 기자가 현장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감염 전파는 어떻게 피해야 되고 어떤 시설별로도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장비들이나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고 같은 세세한 가이드라인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보시면 와 이렇게 많은 세세한 가이드라인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취재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언론인들을 위한 스트레스 분석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코로나 스트레스의 어떤 특성적인 요인들까지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즉 이런 뭐 근무 취재 환경의 변화라든가 어떤 무력감,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어려움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고 사회적 환경적으로도 이런 대면 취재가 대단히 어렵고 소통도 어려워서 동료들과 단절되는 현상들. 그리고 이 어떤 공적인 자기 역할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런 부담들. 그리고 내적 요인에서도 아까 보셨지만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는 전문적으로 이 일을 대단히 잘해야 돼. 경쟁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 하지만 변화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과 거부감과 내가 이걸 잘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자책들. 내가 바보인가? 나 능력이 없나? 같은 자책들. 그 와중에 조직 내의 소통과 대화가 대단히 부족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뉴스룸에도 이제 동료들과의 소통과 공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다시 환기드리고 싶고 방역 가이드라인이나 취재 가이드라인만큼이나 이제 우리나라에도 언론인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사람인 저널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 어떠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한 언론인이 결국 건강한 저널리즘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취재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사실 처음 알았고 직접 번역을 하신 것도 처음 알았는데 CPJ 가면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라는 그게 세계 언론인 보호 기구라는 그 공적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저 세부 취재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예를 들면 방송 기자들 카메라를 들고 나갔을 때 당신들의 카메라 재질이 이거라고 하면 알코올 예를 들면 에탄올 몇 도짜리로 닦아야 바이러스가 사라진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런 정보들조차도 저희들에게 잘 공유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근데 저것도 잘 없는데 심지어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은 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너무 중요한 정보를 들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